쿵, 구구구궁. 일반적인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육중한 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단말마의 비명이 들렸죠. 제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황급히 뛰어나간 곳에는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계단 아래층에 쓰러진 남편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구급차가 와서 남편을 실어갔고 병원에 들어간 남편은 언제 의식이 되돌아올지 모르는 상태로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것저것 남편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집에 돌아오는 길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저 사람은 나와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나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며느라이가 대문 밖까지 나와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요? 저도 같이 병원에 갈 걸 그랬나 봐요. 그리고 그이한테 아직 연락은 안 했는데 그래도 전화는 해야겠죠? 아니야, 이번 출장 중요하다며. 그리고 하루 이틀 안에 너희 아버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지는 않아. 애 신경 쓰지 않고 일하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너 집에 있길 잘했어. 나도 병원에서 할 게 없더라. 그리고 집단속도 해야지. 너희 아버지 당분간은 병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여기저기 뼈가 부러진 데도 많고. 아니 평생 안 그러던 사람이 왜 2층까지 올라가서 대체 뭐하다 떨어졌다니? 저도 모르겠어요. 저 방에서 옷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쿵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 저는 다른 집에서 뭔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시는 바람에 놀래서 뛰쳐나와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게, 나도 자세한 상황을 못 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마당에 CCTV라도 하나 설치할 걸 그랬나 봐. 아니 사람이 저렇게 돼서 누워있는데 상황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기만 하네. 세상에, 니들 신경 쓴다고 평생 2층에는 올라가지도 않던 양반이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2층에 올라갔대? 그러게요. 저도 아버님 2층 올라오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머님, 당분간 집안일은 제가 더 꼼꼼하게 살필 테니까 어머님은 아버님 신경만 쓰세요. 그리고 저도 교대해 드릴 테니까 어머니도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간병하다가 병든 사람은 낫고 살피던 사람이 알아눕는데요. 절대 혼자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말해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긴 저런 며느리도 없습니다. 조금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어서 그렇지 요즘에 누가 스스로 부모님하고 정부치고 싶다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나요? 저희 며느리가 처음에 결혼하고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집도 구해줬으니 밖에서 살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가족이 되는데 함께 집에 살면서 서로 정싸우며 사는 세월이 있어야 된다며 당분간 함께 살겠다고 저희가 사준 집 남한테 전세로 주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친정엄마 없이 자라서 정이 그리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싹싹하고 애교 많고 다정한 성격이라 같이 살기 시작하니 저희 부부한테도 여러모로 좋기는 하더라고요. 살맛이 난다고나 할까요? 딱 하나 좀 이상한 습관 하나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도 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며느리한테 어떤 이상한 습관이 있냐면요. 바로 몽유병이에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알게 된 건데 약간 잠결에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에 가깝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꽤 넓은 2층 전원주택이에요. 마당도 넓고 집도 깔끔하게 잘 지어서
동네에서는 뭐랄까 약간 선망의 대상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잘 살았던 건 아니에요. 저도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 제가 고비를 맞은 건 우리 아들이 10살 무렵의 일이에요. 당시에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남편이 5년 정도 집을 떠나 있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히 돈을 보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도 당장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했던 상황이라 그때 그나마 있는 집 팔아서 돈 마련하고 그 돈으로 아들 키우면서 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외국으로 일하러 간 줄 알고 있어서 툭하면 아빠가 외국에서 돈 많이 벌어오면 자기 선물도 많이 사오겠지라는 말을 하며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다른 집 아빠들은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1년에 한 번은 보러 한국에 선물 사들고 오기도 하고 가끔 전화도 하고 그런다는데 왜 우리 아빠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실 아빠가 계신 곳이 통신이 잘 안 터지는 곳이야. 전화를 하려면 며칠씩 밖으로 나와야 되는 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신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빠 오실 때 분명히 선물 많이 사갖고 오실 거야. 그래? 아빠 너무 힘드시겠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아빠한테 한 장씩 편지 썼다가 나중에 아빠 오시면 전해줄까? 그거는 아빠한테 가는 사람들 편에 조금씩 전해줘도 될 것 같은데 네가 편지 열심히 써놓으면 엄마가 전해달라고 그분들한테 부탁드려 볼게. 와, 그래? 그러면 아빠가 엄청 좋아하겠다. 답장은 해줄까? 아빠가. 그럼 답장은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아들은 아빠한테 구구절절 애절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 편지를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남편에게 전해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남편도 다른 사람을 통해 아들에게 주는 답장을 써서 보내곤 했죠. 아들이 얼마나 남편의 답장을 좋아했는지 남편의 편지가 오는 날이면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설레어 했어요. 아들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시간 동안 사실 저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아들과 먹고 살아야 하니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돈을 벌어야 했고 남편이 없는 동안 집안의 생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도 사실 그다지 큰 기술이 없어서 공장에서 잡일을 조금 했었고 식당에서 설거지 정도 하던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사라지고 나니 뭐든 해야 아들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진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에 건물 청소도 하고 남의 집에서 파출부 일도 하고요. 저녁에는 문 닫은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잔뜩 흐트려 놓고 간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도 했습니다. 새벽녘에는 찜질방 정리와 청소도 했어요. 찜질방은 늘 새벽 3시부터 4시 정도까지 사람들이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빠르게 안에 탕 청소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늘 쪽잠을 자면서 여기저기 일 다니느라고 5년간 12kg이나 빠질 정도로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착하게도 저녁 8시면 항상 잠들어줬거든요. 잠든 어린 아들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 일을 해야 되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순하고 착한 녀석이라 엄마가 일을 해야 되는 걸 이해해줬고 학교 다녀오면 알아서 밥 챙겨 먹고 공부하고 숙제하다가 스스로 잠드는 아들 덕에 그 5년을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5년 뒤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남편이 돌아온 것도 행복했지만 이제 이 모든 부담을 저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일단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도 고생을 많이 해서
살이 많이 빠지고 훨씬 늙은 모습이었지만 약속대로 아들의 선물을 듬뿍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아들이 뛸 듯이 좋아하던 모습 때문에 지난 세월의 고생이 모두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희 모자에게 지난 5년간 못해줬던 걸 다 하려는 듯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당시에 제가 오랫동안 일하던 식당 할머니가 자식도 없이 운영을 하시던 식당을 제가 인수하게 되었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몇 년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자기가 굳이 권리금이며 뭐며 그런 거 많이 받아서 뭐 하겠냐며 그저 지금처럼 식당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들한테 자기가 제공했던 음식들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돈만 받고 식당을 넘겨주셨습니다. 건물 주인에게도 잘 말씀해 주셔서 월세도 올리지 않고 저희가 보증금 5천만 원만 내고 들어가는 조건이었어요. 쓰시던 기구며 가전까지 다 두고 가시고 딱 하나 수십 년간 앉아 계셨던 낡은 의자 하나만 가져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수한 식당을 남편이랑 함께 꾸려나가기로 했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10시쯤 늦지막히 열어 점심 저녁 식사만 하던 식당을 아침 6시부터 준비해서 아침 식사까지 하는 식당으로 바꿔서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늘 밤늦게까지 일하고 몇 시간 눈 붙인 후에야 바로 새벽 시장 나가 장봐오고 준비해서 가게를 여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때도 저희는 항상 문을 열었어요. 저랑 남편 둘 다 딱히 찾아갈 집도 없고 그저 제 아들과 함께 번듯하게 잘 살겠다는 목표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들도 늘 학교 끝나면 식당으로 와서 식당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쪽방에서 숙제를 하다 잠들고 그렇게 잠든 아들을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잠시 눈 붙였다가 다음날 식당에서 아침 먹여 학교 보내는 그런 일들이 수년간 계속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세상에 평생 모일 것 같지 않던 돈이라는 게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푼, 두 푼 돈 쌓는 재미가 눈에 보이니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재미 중에 최고가 통장에 돈 쌓이는 걸 보는 재미라더니 저랑 남편도 딱 그 시기에 그걸 느꼈어요. 자릿수가 하나씩 바뀌고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넘치던 그 희열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쌈짓돈을 만들어 가게도 확장하고 집도 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때 산 거예요. 식당 일을 시작한 지 딱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칸짜리 작은 공간에서 번듯한 건물 한 채 따로 지은 식당으로 확장하고 저희가 살 집도 지었으니 나름 성공한 편에 속하는 거겠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남편은 아들이 결혼할 무렵이 되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이쯤 되면 내가 당신한테 고생시킨 거 조금 갚은 거 아닌가? 갚고도 남았지. 당신 정말 애썼어요. 진짜 하루도 안 쉬고 근 20년을 너무 애썼지 뭐. 그래서 말인데 조만간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식당을 접을까 해. 식당을 접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슬슬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기고 식당 일을 예전처럼 집중해서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넘기고 월세나 좀 받으면서 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 식당 인수할 사람 있다면 권리금 좀 두둑하게 받고 아예 넘기는 것도 좋고 지금 식당 운영하는 조건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고 하면 월세 받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이 이어서 유지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식당이라는 게 원래 주인 바뀌면 손맛도 바뀌고 손님들도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바에야 정리하는 게 낫죠. 그렇지. 그러면 이참에 우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합시다. 나도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고 싶고 그래.
나중에 손주 생기면 하루 종일 놀아주면서 그렇게 노년 보내고 싶더라고. 에휴, 그래요. 그럽시다. 안 그래도 나도 얼마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채소 다듬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온몸에 뼈가 시리더라고. 우리 나이가 얼마야. 우리 그동안 일한 거 생각하면 평생 일할 힘 다 끌어다가 지난 수십 년간 썼어요. 아마 앞으로는 숨쉬고 버틸 힘밖에 안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백수 부모가 애 결혼시키는 것보다는 식당 주인 부모가 애 결혼시키는 게 조금 모양새가 나으니까 저 녀석 결혼할 때까지만 조금 더 해보지 뭐. 그러게요. 그런데 저 녀석이 언제 결혼하려나? 뭐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고 했으니 조만간 날 잡겠지. 그래요. 길어봐야 1, 2년 안에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런 대화를 한 걸 듣기라도 한 걸까요? 그 주 주말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안에 결혼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음 주쯤 며느리감과 함께 식당으로 와서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펄쩍 뛰었어요. 식당은 나중에 너희가 밥이나 한번 먹으러 오고 그래도 네 여자친구 보는 건데 좀 좋은 데서 자리 마련해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그것도 그렇네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난생 처음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아들과 그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아주 참하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어쩐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느낌에 제가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혹시 우리 식당에 온 적이 있냐고 굉장히 예쁜 얼굴이라 내가 기억을 하는 건가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했더니 며느라이가 멋쩍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조금 창피하지만 연예인 두세 사람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그 연예인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 어라 듣고 나니까 정말 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TV에서 보고 조합한 얼굴을 내가 봤다고 생각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TV에서 익숙하게 본 얼굴을 밖에서 보면 꼭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인 것처럼 나 저 사람 아는데 라고 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꼭 그런 경우와 비슷해서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만큼 예쁜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 딸 없는 게 내내 조금 서운했거든요. 주변의 엄마들 보니까 딸들이랑 정말 친구처럼 쇼핑도 가고 화장품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오히려 곰살맞게 엄마 마음 챙기고 살펴주는 건 딸이더라고요. 아무리 다정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이더라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크면서 조금씩 서운한 것도 생기고 무심한 놈이라는 생각도 하고 너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나중에 네 여자친구한테 하면 혼쭐 난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정도로 아들은 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생기니 솔직히 데리고 다니면서 예쁜 옷 사입힐 생각, 화장품 같이 고를 생각, 제가 얼마 없기는 하지만 예쁜 액세서리 물려줄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게다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정말 며느리가 예쁜 집만 골라 하는 거 있죠. 저는 당연히 분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꽤 괜찮은 지역에 나쁘지 않은 아파트 하나를 사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들 앞으로 명의 이전해주고 너희 신혼집 여기서 하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족인데 매일 얼굴 보며 부딪히고 가끔 자기가 가게 나가서 일도 돕고 해야 서로 정이 붙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2, 3년 정도는 합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들놈이 당황해서 아니 그래도 신혼인데 나가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나는 너랑 둘이 살고 싶은데 이러고 있고 저도 뭔가 당황스러워서 그럼 사놓은 집은 어떡하지 하는 웃긴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라이가 활짝 웃으면서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 전세 주고 그 전세금 은행에 넣어놓고 불리면 이자로 1년에 몇 번 온 식구 고기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요즘 애들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대견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둘만 알콩달콩 살 생각에 들떴던 남 같은 아들놈만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라이 입장이 워낙 완고해서 일단은 들어와서 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집이야 2층 집이고 넓으니까 2층 공간을 아이들 공간으로 다시 꾸며서 주고 저희 부부는 1층에 있기로 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 며느리가 그렇게 선택한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저희 부부 식당 일 때문에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사실 애들과 그다지 마주칠 일은 없거든요. 그나마 주말에 밥 한 끼 정도씩 먹는 건데 주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면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거니 그렇게 많이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들 불편할까봐 2층으로 가는 계단을 놔주고 그 위에 별도로 출입문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집에 들락거리면서 굳이 저희가 살고 있는 1층을 지날 이유도 없었고요. 게다가 남편은 아이들만 결혼하면 식당을 그만둘 거라고 계속 벼르더니 식당이 잘 되니 그거를 선뜻 또 놓기가 힘들었는지 애들 결혼시키고 나서도 1년 정도는 식당을 손에서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애들도 말리고 저도 말리고 하니 1년 정도 지났을 때야 식당을 팔고 집에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신혼이지만 그제야 저희 부부도 약간 신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계속 일만 하고 약간 함께 일하는 동지처럼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었는데 집에서 그래도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등도 긁어주고 과거 얘기도 하며 오손도손 밥도 먹으니 새삼 신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동안 중간중간 한 번씩 저희 앞에서 요즘 유행하는 먹거리도 사다 주고 다정하게 굴어주는 아들 며느리가 있으니 제가 노년에 이게 무슨 복이 터졌나 싶었어요.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데 저의 행복 총량은 전반기가 아닌 인생 후반기에 다 몰려있나 보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딱 하나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며느리가 약간 밤에 돌아다니는 행동을 보이는 것만 제 사소한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죠. 사실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가보면 며느리가 혼자서 집안을 배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제가 귀신을 본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 멀뚱히 서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사실 조금 소름이 끼쳤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 정도야 이제는 익숙하게 아이고 또 돌아다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며 다시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며느리가 글쎄 침대 옆에서 저희 부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정말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도 일어나서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2층에서 자고 있던 아들마저 뛰어내려와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그 다음 날 병원 가서 링겔까지 맞았다니까요. 목류병이 그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아주 단호하게 너희 따로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글쎄 며느리가 울면서 빌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이 병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연애할 때 제 아들한테 말한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니 연애할 때도 몇 번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한두 번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자기는 그냥 화장실 가는 정도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사실 여행 가서는 작은 호텔방에 있으니 그 안에서 돌아다녀 봐야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이렇게 큰 집에 오니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서 더 돌아다니는 것 같다며
지금 치료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이 저한테 살짝 원망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이렇게 살아주는 사람 없는데 며느리가 그러는 게 고맙지도 않아요? 밤에 돌아다니는 것만 조금 더 이해해줄 수 없어요? 듣고 보니 또 그것도 그렇다 싶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잠만 자려고 누우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밖이 신경 쓰이는 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며느리가 밖에 돌아다니는 소리가 안 들리길래 한번 궁금해서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 요즘에는 안 돌아다니니?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이 멋쩍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방문을 밖에서 잠글 수 있게 자기가 해놨다나요? 안에서 열려면 뭔가 열쇠로 열 수 있게 해야 돼서 아내가 방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며 자기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게 왜 속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돌아다니지 못하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자기는 사실 돌아다니는 걸 인지하지도 못한다. 다만 그런 식으로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처럼 자기를 가두려고 하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는 거였죠. 제가 아무리 며느리가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기는 해도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걸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 자물쇠 당장 없애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더 이해하고 참아보겠다고 했죠. 하긴 생각해보니 정말 무슨 큰 병이 있거나 범죄자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아이를 방에다가 가둬놓고 잠자게 한다는 게 저도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물쇠를 풀었고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몇 번 더 거실을 서성거리긴 했지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들어오려 하더라도 제가 살짝 문을 잠궈 놔서 딸깍딸깍 하다가 포기하고 딸깍딸깍 하다가 포기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그게 익숙해져서 딱딱딱딱 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잠이 드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는 가족이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언제까지나 계속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분가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추억이 되겠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딱 한 번 저랑 남편이 좀 당황한 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뜬금없이 아빠가 외국 나가 있는 동안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처럼 다정한 아빠가 아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며느라이가 아버님 외국 나가 계셨었냐고 어디에 언제 나가 계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게.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냥 통신도 잘 안 터지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나도 자세하게 들은 게 없네. 아빠 진짜 어느 나라에 가셨던 거예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마주보며 곤란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순간 말문이 막힌 그때 며느라이가 다시 묻더라고요. 당신 몇 살 때인데? 나 10살 땐가? 한 20년도 넘었지? 아빠 한 5년 정도 해외에 나가 계셨었어. 그때 주신 편지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다 어쨌더라? 야, 그때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무 고생해서 아주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냐? 왜요, 아버님? 저도 궁금한데요. 어느 나라에 계셨었어요? 그때도 통신이 안 터지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쪽인가? 아니면 아마존? 북극? 남극? 그래. 아이 대충 그런데야. 묻지 말라니까.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훅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한 아들이 아빠 왜 저러시냐고 하길래 제가 또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아빠는 진짜 그 시절이 지옥 같았대. 어쩔 수 없이 가긴 했는데
여러모로 힘들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니까 묻지 말어. 왜 사람이 그런 기억들 하나씩 있기는 하잖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그래도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는 건 힘들지 않나요? 뭔가 가시가 있는 듯한 말 같았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남편에 대해 애들이 묻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거든요. 남편이 2층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마침 그때 아들은 지방 출장을 가 있는 동안이었고요. 집에는 저랑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남편이 어디를 갔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을 뒤늦게 병원으로 옮기고 그때부터 제 간병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확실히 나이가 먹다 보니 간병도 힘이 들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간병을 하고 났는데 글쎄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때쯤 아들이 지방 출장에서 돌아와서 저랑 교대를 하긴 했는데 아들 녀석이 믿음직스럽긴 하지만 세심하지는 못하잖아요. 아들 녀석이 남편을 돌본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욕창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남편을 돌봐주려고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당분간 자기랑 교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남편이 덩치도 있고 힘든데 가녀린 네가 어떻게 하겠냐고 만류했지만 며느리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잘 돌봐야죠. 어찌나 고맙고 예쁘던지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며느라이는 그날부터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남편이 일어나려면 이런저런 청각자극이 있어야 된다면서 책을 읽어주고 귀에다 대고 무언가를 계속 속삭여 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아들도 그런 아내에게 고마워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병원비라도 열심히 벌어 보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병원비가 없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식으로라도 말을 해주니 그것 또한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또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 시기쯤 남편은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가 있다고 입원실이 아닌 간호원들이 24시간 붙어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로 며칠 동안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의도치 않은 휴가를 얻어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고요. 둘이서 저녁을 먹고 방에 각각 들어갔는데 사실 최근 들어 며느리의 목유병 증상이 조금 심해졌거든요. 가끔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시아버지 돌보느라 힘들고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걱정인 거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는 소리들이 들려 제가 몇 번 잠에서 깨서 설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혹시나 남편도 없는 제 방에 혼자 들어와서 또 저를 빤히 바라볼까봐 저는 늘 문을 꼭 잠그고 자곤 했죠. 몇 번 달그락거리다가도 제가 반응이 없으면 항상 방으로 돌아가곤 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검사 결과 예전보다는 조금 의식 반응이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정신을 차리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다 시간과의 싸움이겠구나 싶어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당분간 아버님을 제가 좀 돌볼 테니까 며칠 근처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혼자 바람 좀 쐬고 오셔야 어머님도 기운 좀 차리실 수 있지 않겠어요? 듣고 보니 정말 여행 간 지도 너무 오래되었더라고요. 며느리 보기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먼저 말을 꺼낸 거니까 염치불구하고 한번 다녀와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렇다면 하루만 잠깐 근교 가서 바람 쐬고 오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루도 괜찮고 2, 3일도 괜찮으니 편한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 훌쩍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간병에서 벗어나고 집에서도 벗어났더니 정말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3, 4일 정도 있다가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러라고 하대요. 고마운 마음에 갈 때 맛있는 거 사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혼자 천천히 바닷가를 돌아다니는데 처음에는 3, 4일 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행도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틀째 됐는데 너무 심심하고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 집 내가 가겠다는데 내가 무슨 며느리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허락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집에 도착을 했는데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고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아니 대체 이게 뭘까라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거실 한가운데 병풍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연락도 없이 혹시 남편이 죽은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놀라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작은 사진이 웬 여자의 사진이더라고요. 며느리를 꼭 닮은 그 여자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며느리가 닮았다는 연예인을 또 닮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낯이 익지라고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뭔가 사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보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머님, 여행에서 모레 돌아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여행도 혼자 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 그런데 얘, 이게 웬 제사상이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저한테 설명하기를 사실 오늘이 자기 친정엄마 기일인데 자기밖에 제사상을 차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함께 있었으면 저한테 허락을 받고 제사상을 차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행 가고 없어서 굳이 허락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님과 합가해서 살고 있어 따로 공간이 없어서 그냥 집거실에 제사상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짠해져 왔어요. 아니 자기 엄마 제사상도 내가 눈치 보고 차리게 하는 시어머니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며느리한테 그랬죠. 아니 그러면 진작에 말을 했으면 내가 같이 우리 사돈 어르신 제사상 차려주지. 내가 그래도 식당하고 음식하는 여잔데 사돈 어른 제사밥 한번 내가 못 차려드리겠니?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예쁜 며느리로 살아준 너한테 내가 무슨 제사상 차렸다고 구박을 하기를 해, 혼을 내기를 해. 대체 왜 이렇게 날 불편하게 만드니? 속상하고 불쌍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원망하는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저한테 미안하다, 자기는 그냥 조용히 엄마 제사만 차리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며느리가 차리던 제사상을 도와서 함께 제사상을 차리고 며느리 제사하는 걸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지켜봤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은 건지 절을 하면서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정말 오열에 오열을 해서 제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으면 저럴까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다 쓰리고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자꾸만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사진이 떠오르는 거예요. 며느리랑 닮아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도 어디서 봤는지 도통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그 사진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오죽하면 예쁘장한 얼굴이었기에 혹시 어디 모델이었나, 어디 잡지 모델 같은 걸 한 거를 내가 기억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아니라 딱 그 사진이 너무나 기억에 또렷이 남았어요. 뭔가 사람이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그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그 사진이 가물가물한 것이 오죽하면 며느리한테 엄마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자고 해볼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오열하고 통곡하던 며느리의 모습을 생각하니 다시 엄마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 궁금증 때문에 며느리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혼자 사라진 기억을 되짚듯이 누구였을까, 누군데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할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내내 그 사진 속의 사람만 생각하다가 아주 늦은 시각에 어렴풋이 잠이 들었죠. 그런데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방문을 철컥철컥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또 며느리인가 보다 저러다 말겠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 소리는 좀 이상했어요. 열쇠 구멍에 열쇠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슬그머니 돌리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니 목류병이라는 거는 정신을 놓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저런 열쇠 소리가 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확 끼쳐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소리가 하나 더 울리더라고요. 바로 전화 벨 소리였어요. 이미 문 닫는 소리 때문에 너무 무서운 가운데 전화벨이 울리니 그 새벽에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전화벨 소리가 들리자 철컥거리던 문소리는 멈추더라고요. 밖에서 전화벨 소리를 들은 거죠. 제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 깨어났어. 세상에, 여보, 당신 깨어난 거예요? 세상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 밤에 전화한 거예요? 당신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반갑게 안부를 묻는 말을 듣고 대답도 않고 남편이 아주 다급하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장 지금 그 집에서 나와서 경찰서로 가라고 말이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계속 그게 무슨 말이냐고 혹시 뭔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냐고 하면서 지금 문 밖에 며느리가 있는 것 같으니 같이 일단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아이, 걔가 밖에 있어. 그렇다면 어디라도 숨어. 아이, 당장! 며느리 걔가!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됐더라고요. 더 이상 전화도 켜지지 않고 대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서 멍하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시 키를 달그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그러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더니 깨어났네. 그렇다면 나도 빨리 끝내야겠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으면서 지금 제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소리였어요. 방에 불을 켜고 싶었지만 문가에 있는 전등 스위치로 갔다가 문이 열리면 딱 맞닥뜨릴 게 뻔해서 일단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장롱 안으로 숨었습니다. 장롱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잡은 그 순간 철컥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문을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방 안을 뒤지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놓친네. 꼴에 또 숨었어? 그래, 어디 한번 숨어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자, 어딨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장롱을 하나씩 열더라고요. 바로 옆문을 열고 제가 숨어있던 장롱문을 열려는 순간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며느리를 밀치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손에 전깃줄이 한 뭉치 들려있더라고요. 눈에 무언가 휘인 것처럼 그 전깃줄을 들고 제 뒤를 쫓는데 아니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요? 2층으로 1층으로 사방으로 제가 도망갈 때마다 며느리가 쫓아오는데 정말 죽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계속 도망다니면서 대체 왜 이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살면서 지금처럼 제정신인 때가 없다.
내가 너희 연놈을 다 없애야 다리 뻗고 잔다며 정말 귀신에 씌인 것처럼 저를 쫓아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정신을 놓을 것 같더라고요. 대문을 열고 나갈 정신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얼마나 대문을 관리하고 살았는지 자물쇠가 4개, 5개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2개뿐이었다가 며느리가 몽유병이라는 걸 안 후로 남편이 혹시 집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고 위아래에 체인으로 된 거 달아두고 가운데도 일반 자물쇠에 전자키까지 아주 문에 덕지덕지 달아둔 게 이렇게 원망스러운 순간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 4개, 5개를 여는 순간 그 전깃줄이 제목을 향해 감겨올 것만 같아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을 뱅뱅 돌면서 손에 닿는 대로 하나 열고 아래 체인 하나 벗기고 이러면서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간신히 위아래에 있는 체인 2개 간신히 열고 숨이 턱이 닿게 뛰는데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핸드폰에 배터리라도 있으면 경찰한테 전화라도 하겠건만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며느리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뒤쫓고 있고 저는 공포감에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질러가며 이웃 중에 누구라도 이 소리를 듣고 제발 신고라도 해주기를 바라던 그때 문이 철컥철컥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아들이었어요. 사실 그 다음 날 아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너무 아내가 보고 싶어서 하루 일찍 늦은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한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보고 싶어서 온 아들 눈에 전깃줄을 들고 도깨비처럼 뛰어다니며 자기 엄마를 쫓아다니는 그걸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란 아들이 며느리 앞을 막아서자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네가 지금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지랄이야? 당장 꺼져. 너도 없애버리기 전에.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너무나 놀란 아들이 털썩 주저앉고 며느리가 다시 저를 쫓는 걸 멍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들이 며느리를 잡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힘이 이렇게 센 줄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아들도 밀치고 내동댕이 친 다음에 저한테 덤벼들던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저랑 전화가 끊긴 후 연락이 안 되자 남편이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경찰서로 끌려가고 아들은 황당한 얼굴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저야 알 도리가 없죠. 물을 거의 2병을 마신 후에 청심환을 먹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아들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니, 나도 너무 당황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네. 네 아빠가 정신 차렸다는 전화를 듣고 정신 차렸냐, 어떠냐라고 안부를 묻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밖에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딘가로 숨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묻는데 내 전화에 배터리가 방전돼서 끊겼거든. 그런데 제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날 죽이려고. 아이고, 나도 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일단 집에서 진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들과 제가 경찰서에서 들은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글쎄 남편을 2층에서 밀어버린 게 며느리였더라고요. 그냥 실족사고라고만 생각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가 깨어난 남편의 증언으로 다시 조사해보니 며느리가 남편을 밀었던 것이 증명되었던 겁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대체 이유가 뭐냐고 경찰에게 물었더니 경찰이 머뭇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며느리의 죽은 엄마와 제 남편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처음에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서 멍했는데 경찰이 연도수 사건을 얘기해 주니 그제서야 제 머릿속을 쾅 하고 울리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제가 며느리의 엄마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맞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검은 보자기로 꽁꽁 싸버린 기억이 만천하에 환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 남편 젊은 시절에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나름 중장비랑 화물차를 같이 모는 운전사여서 가게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놈의 술 때문에 한 달에 일하는 날이 절반밖에 안 돼서 넉넉하게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번 돈도 술값으로 많이 썼으니까요. 성실하게만 일했으면 그때부터 아마 저희 집 꽤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술이 결국 어느 날 사고를 쳤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하나 치고 만취 상태에서 그대로 뺑소니를 해버린 거죠. 남편이 당시에는 성실하지 않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가난했고 합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정도 남편의 집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집이었고 형제들도 딱히 돈이 있거나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게다가 남편의 형제들은 평소 술 때문에 자잘한 사고를 많이 쳤던 남편이 결국 큰 사고를 쳤다면서 이번 기회에 단단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아주 싸늘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은 자기 형제들과도 의절하고 저 역시 친정에서 내놓은 자식이 되었고요. 어디서도 합의금을 빌리지 못해 마련하지 못하고 피해자 쪽에서도 합의금이 아닌 처벌을 원해서 결국 남편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공백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아들에게는 차마 아빠가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해외에 갔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제가 한 번씩 면회 갈 때마다 아들의 편지를 전해주고 남편의 답장을 받아왔던 거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남편은 자기가 사람을 죽게 했다는 걸 자책하면서 그 이후로는 술도 끊고 식당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죽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제 며느리의 엄마였던 겁니다. 제가 왜 그 여자 얼굴이 아니라 그 사진이 기억났나 했더니 그 당시 남편이 죽게 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에게 사죄하기 위해 제가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온갖 음식물이 저한테 쏟아지면서 유족들한테 있는 대로 욕먹고 등짝 맞고 머리끄댕이 잡혀가며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었습니다. 당시 있는 대로 초췌한 모습의 죽은 여자 남편 얼굴은 기억이 나고 죽은 여자의 언니라는 사람에게 뺨 맞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어린 딸아이가 상복을 입고 오독하니 앉아서 울고 있던 모습도 기억나고요. 그 어린아이가 며느리였던 거죠. 우는 어린아이, 그 너머로 언뜻 봤던 그 영정사진이 제 기억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며느리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알고 결혼한 거냐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주 싸늘한 얼굴로 자기 엄마 죽게 한 가족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다들 쫄딱 망하게 하고 풍비박산 내는 게 자기의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아내 잃은 슬픔을 결국 이기지 못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고모 부부 아래서 자라면서 유일한 목표는 저희 집을 망하게 하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 아들한테 접근을 했고 일부러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한 거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싸늘하게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 술 처먹는 살인자 새끼 더 세게 밀어서 아예 죽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신만 잃게 해서 너무 억울했어. 그러면서 언젠간 꼭 다시 복수할 거라고 아주 싸늘하게 웃더군요. 저와 함께 그 얘기를 들었던 아들은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정신이 아득해져 왔지만 옆에서 파리하게 핏기 잃은 채로 기절한 아들을 보니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는 상태였지만 자기 엄마 아빠를 해하려고 한 상대와 어떻게 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있는 대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그날부터 술만 퍼마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빠의 한때 실수였다,
그것 때문에 아빠가 수십 년간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 아니냐. 아빠도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 아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살인자의 아들이고 음주운전한 범죄자의 아들이라고 자책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무슨 낯으로 살겠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에게 자기는 원수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며 점점 술만 먹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퇴원을 했지만 몸이 온전치는 않아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어요. 결국 2층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됐죠. 그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모았던 돈은 대부분 남편의 치료비로 들어갔고 아들은 자기의 신혼집이었던 2층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제가 하루 몇 번 갖다 주는 음식만 간신히 받아 먹으면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2층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아들의 통곡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행복했던 시절은 몇 년 가지 않아 끝나고 말았죠. 장애인이 된 남편과 폐인이 된 아들, 그 두 사람을 품기엔 너무 넓고 허전하고 횡댕그레한 집에 저 홀로 오독하니 있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금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빛이 없어서 아마 제대로 죗값을 받을 것 같아요. 제 남편의 음주운전이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그 가족까지 정말 많은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사실에 남편은 또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모두가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조만간 이 집도 팔고 그냥 아무도 저희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갈까 싶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남편도 휠체어가 아니면 운신하기가 어려우니 작고 낮은 곳에 있는 집으로 옮길 생각이에요. 사실 며느리가 많이 원망스럽지만 그 모든 근원에 제 남편이 있는 거니 그 인생도 불쌍하다 싶은 생각도 간혹 듭니다. 다시 볼 일 없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며느리도 빨리 다 털어내고 죗값 치른 후에는 자기만을 위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저에게 한때 무한한 행복을 주었던 며느리였던 여자에 대한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끝까지 죗값을 치러야겠죠. 그게 가족이라는 운명일 테니까요.